형님이 정신 온전하실 때 저한테 전부 넘기신 겁니다. 형수님. 그 얼음장 같은 한마디가 내 40년 세월을 전부 무너뜨릴 줄은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수십 년 만에 집을 찾아온 그 사람, 시동생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기쁜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온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몸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밤새 귓가에 내려앉은 탓에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앙상하게 마른 그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한때는 저 넓은 등 하나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뼈대만 남은 남편의 몸이 낯설기만 합니다. 부엌으로 나와 쌀을 갈아 미음을 쑤었습니다. 치매는 사람의 기억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법마저 잊게 만들더군요.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면 멀뚱멀뚱 저를 쳐다만 보다가 뱉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일다가도 텅 비어버린 남편의 눈동자를 보면 이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반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옷에 흘린 미음을 닦아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영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나를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정신이 좀 들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멍하니 저를 볼 뿐 다시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내 아이처럼 불안한 표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이 어쩌면 제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나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마음을 다잡고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시동생 박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 저 진수입니다. 형님은 좀 어떠세요? 자네가 어쩐 일인가? 아이고, 형수님.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소식 듣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찾아뵈어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정중했고 그래서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형님이 쓰러진 지 5년이 넘도록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찾아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명분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시동생은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편의 방에 들어가 한참을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더니 거실로 나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 불효막심한 동생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그의 눈동자가 집 안 구석구석을 재빨리 훑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의 가치를 가늠이라도 하는 듯한 그 번들거리는 시선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이제 이런 재산 관리나 세금 같은 복잡한 일은 제가 좀 맡아서 할게요. 형수님은 형님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시잖아요. 형님을 위해서 또 형수님을 위해서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남편의 병원비와 각종 공과금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제게 차갑기만 했던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독이 든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의 손을 빼냈습니다. 아직은 괜찮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하기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깊고 차가웠습니다. 시동생은 더 권하지 않고 아쉽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방문이 평온했던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첫 번째 균열이었다는 것을요. 시동생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눅눅한 장마철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의 수발을 들고 볕 좋은 날에는 이불을 내다 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길한 예감은 햇볕에도 마르지 않는 얼룩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가장 믿었던 곳에서부터 시작되더군요. 주말 오후 아들 상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서연이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버지 좀 어떠세요? 응, 방금 약 드시고 주무신다. 너희는 주말인데 안 바쁘고? 저희야 뭐 늘 바쁘죠.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숙부님 다녀가셨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시동생이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응. 걱정된다고 잠깐 들렀더라. 어머니, 저희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숙부님 말씀 들어보니 아버지 재산 문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여러모로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힘드신데. 아들의 목소리는 지극히 합리적이었고 그래서 더 비수처럼 아팠습니다. 내 힘든 사정을 걱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걸 귀찮으니 맡겨버리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멀리 있어서 일일이 못 챙겨드리니까 가까이 계신 숙부님이라도 도와주시는 게 낫죠.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숙부님 말씀대로 하세요. 고집이라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이 집이 이 살림이 어떤 건데. 저는 차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뱉어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마음을 떠나 시동생의 이성적인 설득에 넘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날의 통화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잔인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시동생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번의 위선적인 미소 대신 차가운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애들하고는 이야기 다 되었습니다. 이제 형수님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는 마치 장기판의 장군이라도 부르듯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몇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세금 문제 복잡해지기 전에 제가 법무사 통해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위임장에 도장 찍어주시고 집문서랑 형님 인감만 주시면 됩니다. 그의 뻔뻔한 요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밤 자식들과의 통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처절한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이건 못 주네. 자네한테 이걸 넘길 수는 없어. 이 집은 자네 형님이랑 내 평생이 담긴 곳이야. 제 단호한 거절에 마침내 시동생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형수님, 이미 늦으셨습니다.
이건 형님이 저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각서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남편의 필체로 보이는 서명과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남편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형님이 정신 온전하실 때 저한테 전부 넘기신 겁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이미 제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과 내 남편의 도장이었습니다. 내 40년 세월이 하얀 종이 한 장 위에서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가 두고 간 각서의 잔상을 쫓았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과 내 남편의 도장. 40년을 함께 살 맞대고 살아온 부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그 낯선 종이 한 장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 상훈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이라면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훈아, 내 숙부가 각서를 가지고 왔다. 내 아버지가 집을 통째로 넘긴다는 내 어머니 숙부님께 연락받았어요. 연락받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일이라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쩌겠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 고집 때문에 가족 모두가 힘들어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집이라니.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과 내 인생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아들의 입에서는 그저 고집이라는 두 글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상훈아, 너마저 엄마한테 어떻게 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자 아들은 귀찮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일단 좀 진정하시고 다음에 다시 통화해요. 저 지금 바빠서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단조로운 신호음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어둠에 잠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손주 녀석들이 어릴 때 키를 쟀던 문설주의 낙서, 남편이 못질하다 삐뚤게 박아놓은 액자까지 집 앞 모든 물건들이 지난 40년의 세월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야. 내 젊음이고 내 눈물이고 우리 가족의 역사야. 내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남은 곳이라고 아무한테도 못 줘. 절대로. 밤새 수만 번을 무너졌다가 수만 번을 다시 일어섰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한 결심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싸워보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시집온 첫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적어 내려온 낡은 가계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쌀 한 톨, 연탄 한 장 아껴가며 이 집을 일으켜 세웠던 제 젊은 날의 손때 묻은 기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두꺼운 가계부 한 권을 꺼내 보자기에 소중히 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하룻밤새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늙은이였지만
내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뭐고 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새끼를 키우고 내 남편을 지켰던 이 손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지켜낼 차례였습니다. 보자기에 싼 가계부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늙고 무지한 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무작정 동네 법률사무소 몇 군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낡은 내 행색과 두서없는 내 말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가족 간의 일은 저희가 끼어들기 어렵습니다. 증여각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으면 이건 소송에도 이기기 힘듭니다. 수임료는 또 얼마나 비싼지 상담비 몇만 원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터덜터덜 동네 시장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길모퉁이 허름한 2층 상가에 붙은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법률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서류 더미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그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박진태 사장님 사모님 아니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나를 아는 걸까?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작은 국수집을 하셨습니다. 가게가 어려워져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아무도 외면하던 저희에게 선뜻 가게 보증을 서주신 분이 바로 박진태 사장님이셨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늘 국수 한 그릇을 팔아주러 들렀던 그 젊은 부부의 국수집. 그 집 아들이 이렇게 커서 변호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저는 참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시동생의 배신, 자식들의 외면, 그리고 눈앞에 닥친 막막한 현실까지. 저는 품에 안고 있던 각서와 낡은 가계부를 그의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모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의식이 온전치 않은 분을 상대로 받아낸 증여계약은 민법상으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휴지를 건네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수임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께 받은 은혜, 이제 제가 갚을 때입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김민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모님, 시동생 박진수 씨의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역시나 깨끗하지 않더군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반격의 작은 불씨가 그렇게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 낡은 책상 위로 제가 평생을 기록해온 가계부들이 탑처럼 쌓였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손때 묻은 공책들,
그것은 제 40년 세월의 무게이자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제 삶의 증거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존경심마저 느껴지는 눈빛으로 그 공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이게 사모님의 역사이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죠. 우리는 함께 낡은 가계부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희미한 잉크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쌀 한 대 50원, 연탄 10장 100원. 까마득한 옛날의 기억들이 눈앞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저만 아는 암호 같은 기록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상훈이 대학 등록금 낸다고 적어 놓은 거고, 이건 서연이 시집갈 때 혼수값 보태준 거. 한참을 그렇게 과거를 더듬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1995년 4월의 어느 날짜 밑에 제 기억 속에는 없던 지출 내역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 동생 사업 자금 500만 원. 그때 500만 원이면 이 집을 살 때 빌렸던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었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남편이 급하게 쓸 데가 있다고만 했지 그 돈이 전부 저 사람 주머니로 들어간 거였어.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계부를 넘길수록 진순의 가계 보증금, 진수 빚보증 해결 같은 기록들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시동생은 어김없이 남편에게 손을 벌렸고 남편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돈거래가 아닙니다. 명백히 상습적입니다. 박진수 씨가 계속해서 아버님의 마음 약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이용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 평생 동생의 그늘에 가려 마음고생을 했을 남편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가계부를 다 확인하고 마지막 한 권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기 직전까지 쓰였던 마지막 가계부. 책장을 넘기는데 그 안에서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아마도 제게 끝내 붙이지 못했거나 혹은 혼자만의 마음을 정리하려 썼던 글인 듯 했습니다. 오늘 진수가 또 다녀갔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저놈의 마지막은 대체 어디가 끝일까? 평생 고생만 한 순영이 얼굴을 볼 낯이 없다. 내가 없으면 우리 순영이는 누가 지켜주나. 덜컥 겁이 난다. 진수가 순영이가 사는 저 집까지 넘볼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얼룩졌던 남편에 대한 마음이 그 애틋한 진심 한 줄에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키려 애썼던 겁니다. 저는 눈물 젖은 편지를 김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 읽더니 결심을 굳힌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됐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박진수 씨가 아버님의 심신미약 상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재판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남편이 남긴 눈물의 기록은 이제 내 싸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재판장의 높은 의자와 딱딱한 나무 벽들이 이제껏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위압감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옆에서 괜찮다고 속삭여 주었지만 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증인석에 오른 것은 시동생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소름 끼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형님은 평생 형수 눈치만 보고 사셨습니다.
병들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한테 형수 몰래 돈 좀 달라고 그렇게 오시는데 제가 동생으로서 어떻게 외면합니까? 이 집이라도 제 이름으로 해놔야 형수님이 못 팔아치울 것 같다고 형님이 제게 부탁하신 겁니다.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은커녕 돈 한 푼 보탠 적 없는 자가 어찌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제 아들 상훈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무거운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동생 측 변호사의 교묘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은 어머님이 아버님 재산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집착이라기보다 집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부님께 재산 관리를 맡기자고 제안했을 때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고집.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시동생이 쳐놓은 덫에 제 아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적이 쏘는 화살은 막을 수 있어도 아들이 등 뒤에서 꽂는 칼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거나 화를 내신 적이 있었지요? 그게 어머님의 간병에 대한 불만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하지만 가끔 힘들어 보이시긴 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남편을 구박한 아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하는 그 모든 순간을 온전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상훈아, 어미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재판장의 휴정 선언이 들리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저 멀리서 놀란 표정으로 달려오는 아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의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고 있던 김 변호사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셔야 합니다. 창밖의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지만 내 세상은 이곳 병원 침대 위에서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자. 이 지독한 싸움을 이제는 다 포기하자. 희미한 의식 위로 그런 생각만이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퇴원 후 처음으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지점장으로 승진했을 때 제가 큰맘 먹고 맞춰주었던 옷이었습니다. 헬쑥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옷이었지만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갑옷이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제 걸음은 위태로웠지만 김민준 변호사가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리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동생 측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40년간 써온 가계부 전부를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런 낡은 공책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감정에 호소하려는 쇼에 불과합니다. 쇼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자 아내로서 살아온 40년의 역사가 담긴 증언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 한 권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들을 하나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제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위해 제 결혼 반지를 팔았던 날의 기록이었고, 딸의 학원비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 젊은 날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심입니다. 저는 남편의 서툴지만 애틋한 글씨를 법정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순영이는 누가 지켜주나 진수가 저 집까지 넘볼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돈도 없고 법도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40년을 한 남자와 울고 웃으며 살고 굶어가며 자식을 키우고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은 압니다. 이 가계부는 제 인생이고 저 편지는 제 남편이 지키고 싶어 했던 마지막 마음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앉은 제 자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은 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제 숙부의 거짓말에 노란하고 이 어미의 인생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합니다. 재판장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절규의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한쪽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던 남편이, 미동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희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옛날의 그 따뜻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순영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는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더니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법정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한 남자의 마지막 참회이자 동생의 탐욕을 향한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아들과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한마디로 끝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집은 다시 온전히 내 것이 되었지만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깊은 허탈감과 지독한 피로만이 온몸을 감쌀 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사기죄와 위증죄로 기소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김민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상훈이와 딸 서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아이들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둘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된 자식이었는지 그것만 알아주세요.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숙부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헤아리지 못했어.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등을 두드렸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가 재판정에서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 무릎 꿇는 거 본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또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말에 더 큰 죄스러움을 느끼는 듯 고개만 푹 숙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옛말처럼 우리 사이의 믿음이라는 그릇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후였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볼 수 있을까? 내 아들 따라 이 어미의 마음에 박힌 대못은 이제 어찌해야 뽑을 수 있단 말이냐?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상처의 기억들로 가득 찬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자리에는 아이들의 배신이, 남편의 온기가 머물던 자리에는 그의 고통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평생을 바쳐 지켜낸 이곳을 이제는 내 손으로 놓아주어야겠다고. 이곳에 머무는 한 저는 영원히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판정에서의 기적 같은 순간 이후 남편은 다시 깊은 안개 속으로 돌아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진심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제게는 평생의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앙상한 남편의 손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처는 언젠가 아물겠지만 그 자리에 새겨진 흉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제게 남겨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예전처럼 웃으며 한 상에 둘러앉을 날이 다시 올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지독한 싸움 끝에 남겨진 우리들의 마지막 몫이었습니다. 제 뺨 위로 회한인지 용서인지 모를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이 제 삶의 전부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 끝에 저는 제 인생이 담긴 집을 지키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지만 그 사랑이 부모의 마지막 노후까지 위협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피눈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어딘가에서 홀로 상처받고 있을 또 다른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